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토요일 아침에 늘 방송하고 있습니다. 시사만평 강혜신입니다. 오늘 시사만평은요, 제가 순서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정은에게 90도 절하는 트럼프, 나탈리는 트럼프에게 누구인가? 40조 달러 미국 국가빚 상관없다고? 국방신문 고위 간부 해고, 병역 기피한 대통령 이름의 함대, 그것도 원래 예정했었던 어떤 사병의 이름을 지우고, 그 뒤에는 ICE가 군대보다 우선인가? 중간선거,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회와 위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트럼프 손을 들어줬다. 이건 어제 나온 판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엉덩이에 달린 건 뭐지? 이 모든 뉴스, 이 헤드라인을 시사만평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시사만평입니다. 김정은에게 90도 절하는 트럼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정말 90도죠. 볼도 인사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네요. 사과한다고. 왜 사과하냐면 군사훈련을 하는 걸, 사우스 코리아와 함께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사과한다고는 했는데 누구라고 됐어요? 그 뒤에는 정말로 뭐라고 하나요? 나의 살인적인 독재자 친구에게 사과한다는 건가요? 그랬더니 오른편에 김정은처럼 보입니다. 더 낮게 허리를 굽혀라. 90도보다 더 낮게 굽히라는 건데 그 뒤에 보면은 전 처음에는 조금 단어를 착각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독재자 친구에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더 숙여 나의 독재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노젓잖아요. 노망난 늙은이 고개 더 숙여. 이 얘기는 2017년도에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직접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두 사람이 싱가포르, 베트남 뭐 이런 데서 만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서로 락앤맨, 리틀 락앤맨이라고 엘튼 존 뭐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하면서 북한을 다 디스트로이 해버리겠어, 파괴해버리겠어 하니까 노망난 늙은이의 말이라고 김정은이 했잖아요. 그때 썼던 조롱을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원래 미국의 대통령은 인권, 탄압, 세계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것을 할 때 그걸 딱 제어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독재자 친구에게 사과를 한다. 남한과 같이 군사훈련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시사만평입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이 김이라고 딱 써있는 명찰을 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보고, 앞에 그게 카메라의 기자인지 유권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의 무릎 위에 앉아 있지만 만약에 정말 그 민주당에 투표하면 공산주의자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사회주의자도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억압적인 공산 독재 체제로 묘사되는 김정은의 무릎팍 위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걸 한국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며칠 댓글 보니까 한국에서 그럼 트럼프를 그동안 지지했었던 한국의 극보수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가? 김정은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제 을지 프리덤 그 방패 군사훈련이 중단이 됐죠. 딱 예정했었던 기간에 반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모욕적이다. 김정은은 북한은 위협이지도 않고 나를 존중하고 그런데 미국이 돈 많이 들이면서 이란과의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도 않는 한국과 이런 군사훈련을 하는 게 맞아? 하면서 러브콜을 보냈잖아요. 사람들에게는 계속 민주당에 투표하면 공산주의자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마지막 시사만평입니다. 역시 같은 시각으로 미국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앞에 조용히 해. 아니 쉿이니까 그렇게 하진 않았겠네. 쉿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미국의 건국 250주년 그것에 이제 그 서명을 하는 그런 250주년이 된 것 여러 기념식에서도 얘기를 했고 요즘 가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의 양 옆에는 누구를 끼고 있습니까? 김정은과 여기는 아예 블라디미르 푸틴까지 끼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단 말이야. 했더니 오른편의 당나귀가 민주당이 뭔 소리야? 뭐라는 거지? 지금 이런 표정 아닌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제일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을지 프리덤 방패 이 훈련을 축소한 것과 그리고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을 내가 연말에 만날 것이야. 북한에 57개의 핵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 구애를 하는 모습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굴고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죠. 캐나다에도 관세를 뭐 50%더 붙이겠다 했다가 사흘 유예하겠다 했다가 지금 사흘째 아닌가요? 아직까지 뭐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란에 대해서는 오만이라는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서도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지금 지형상으로 오만과 이란이 협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오만도 공습하겠어. 이런 식으로 동맹국을 엄청나게 누르면서 독재자들에게, 푸틴에게, 김정은에게 그리고 말로만 중국에 까다롭게 한다고 해야지 중국의 모든 것이 다 이득이에요.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중국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고 있잖아요. 등등. 그래서 이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동맹국들을 계속 비난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하면 안 돼 하면서 하는 과연 이런 위협과 압박으로 동맹을 누르는 것이 그 미국의 가치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글쎄요, 어떤 면에서는 모든 면에서 다 마이너스일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이득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데이비드 브룩스 씨라는 뉴욕타임스에서 오래 칼럼을 썼고 이제 최근에는 애틀란틱으로 옮겨간 데이비드 브룩스 씨가 하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 자신에게 의존한다 느낄 때 굉장히 누른다는 겁니다. 약한 사람에게 누르고 뭐 이런. 그리고 뭔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 하면 엄청나게 막 화가 나면서 반응을 한다는 게 그게 유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임승차한다. 한국에 대해서도 무임승차한다. 캐나다도 무임승차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은 무임승차야. 이란에 대해서는 우리를 돕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게 적이고 동맹이고 상관없이 그냥 누르게 된다는 역효과가 아니 그래서 한국을 누르면서 김정은에게 아첨을 한다는 거잖아요.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때 한국 정부도 이거 트럼프를 잘 이용해야 돼 하면서 아첨과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희망을 잔뜩 띄운 채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참 그래서 데이비드 브룩스 씨가 하는 얘기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대요. 정부에 있으면서 미처 몰랐던 것에 대해서 뭘 배웠어? 하고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친구가 나는 말이야 정치가 한 75% 정도는 그 사람의 성격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정부에 들어가서 막상 일해 보니까 98%가 어떤 지도자의 성격 그리고 그 성격으로 인한 인간관계 때문이다.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냉철하게 뭐 여러 가지 지형, 지금까지의 상황, 그리고 어떤 건 조금 밉지만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여기를 동맹을 잘 보듬어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대통령의 성격으로서는 맞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뭔가 내가 손해보면 큰일 나. 미국이 손해본 것 같다. 그것도 합리적인 방식의 계산이 아니라 본인의 gut feeling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교를 다루기에는 적절한 인물이 아닌 것 같다라고 데이비드 브룩스 씨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가장 잘 드러난 게
김정은 위원장과 그럼 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려고 하겠어요? 이란 문제에 대해서 전쟁에서 지금까지는 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협상도 실패했고 군사적인 것으로 누르는 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D-Day라는 것을 가져가는데 이것도 별로 성공을 한다는 확신이 없이 시작을 한 겁니다. 이란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 같은 경제 제재를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처음인 것도 아니고 이미 전쟁을 시작하고도 많은 제재를 했고 그러나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으니까 그걸 쓰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뭐 올해 안에 만난다고 했잖아요. 올해 말에 김정은이 만나줄지는 모르지만 그럴 때 시선을 또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이라고 봐도 되고 김정은은 전보다 훨씬 강해진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오히려 김정은이 이쪽에 푸틴, 이쪽에 시진핑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군사력도 드론이라는 새로운 것들을 뭐 핵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것을 전장터에 나가서 해봤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는데 김정은이 왜 트럼프를 만납니까? 그럴 때 지금 북한에 엄청난 생명줄이 되고 있는 푸틴과 시진핑은 좋아하겠습니까? 만약에 푸틴과 시진핑도 그걸 만나는 것을 해라 하면은 어떤 때 하라고 그러겠어요? 미국이나 한국에 나쁘고 북한, 중국, 러시아에 좋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자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려고 하는 그 정상회담이 설사 성사된다 할지라도 전문가들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은이 지금 트럼프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트럼프에게 관심이 있는 건 어디까지 봐줄 수 있을까? 어디까지 우리가 강하게 나가도 그냥 괜찮을까 하는 테스트 정도라고 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회담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회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다면 엄청난 것을 줘야지 된다. 지금 이게 이번 주에 가장 그 이슈가 됐었던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시사만평가들이 그렸습니다. 네, 어머. 항상 방송을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하면서 김은정 선생님께서 오늘의 미국 시사만평 시간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이신 것 같아요. 댓글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도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봐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이게 후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또 돈이 있어도 뭘 어디 들어가서 뭘 해야지 되죠.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랬더니 또 많은 분들께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계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시사만평이었고요. 두 번째 시사만평 제목은 나탈리는 트럼프에게 누구인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탈리 하프예요. 그리고 저 뒤에 작게 보이는 것은 대통령과 가장 많이 전용기나 뭐 이런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지금 나탈리 하프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는 비행기 안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나탈리 하프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에 사실은 이 나탈리 하프를 중심으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번졌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35살의 이제 젊은 여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0세예요. 직접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 두 사람의 그 남녀 관계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던가 어떤 성적인 뭔가를 얘기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상상되는 것 같은 지적, 보도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사실 이번 주에 많은 그 매체들이 보도를 하면서 이거 처음으로 나탈리 하프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다고 조지아주의 존 오소포라는 연방 상원의원 때문에 그 상원의원이 대통령이 일은 안 하고 카타르가 준 무방비 상태에 그 기회에서 비행기에서 대통령 전용기에서 나탈리 하프와 여행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증권 뭐 투자를 한다던가 그렇게 얘기를 한 뒤에 나탈리 하프라는 이름이 알려졌다고 했지만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분들은 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나탈리 하프와 또 다른 두 명의 젊은 여성, 또 다른 두 명의 여성은 아마 20대, 한 사람은 20대고 한 사람은 30대인가요? 젊은 여성들이
백악관에서 많은 것을 한다. 그런데 나탈리 하프는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를 관리한다라고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데일리 비스트가 이걸 또 딱 편지를 보도를 했잖아요.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you mean everything to me. 뭐 정말 야생과 같은 그런 곳에서 당신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 나의 보호자가 돼줘서 너무 감사하다. 어제 좀 읽어드렸잖아요. 뭐 그리고 뭐 스코틀랜드를 같이 가고 뭐 어디를 같이 가고 한 건 너무너무 좋다고. 내가 당신에게 너무 모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점점 더 발전을 시켜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존 오소프가 나탈리와 같이 그 비행 궁전에서 여행하는 걸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 같아.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 이건 약간 성적인 암시라고도 볼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백악관의 여러 사람들, 마가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탈리 하프가 더 이번 주에 완전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데일리 비스트가 나탈리 하프가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입수를 할 수 있었으면 그 입수를 하는 데는 어떻게 됐겠어요? 백악관 내부에서 나온 거잖아요. 백악관 내부에서도 그러저러한 이 편지도 이상하네? 뭐 you mean everything to me? 이렇게 하고 누군가 기자에게 전해줬잖아요. 물론 지금부터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한 나탈리 하프 얘기도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로라 루머 같은 또 30대 초반이었던가요? 그런 여성도 대통령 전용기에 타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시선을 집중받았지만 그것도 슬금슬금 사라졌잖아요. 새로운 뭔가가 나오지 않는 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로라 루머와는 달리 나탈리 하프는 대통령 집무실 바깥에 책상이 있고 중요한 회의 때 거의 참석을 하고 늘 대통령과 같이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보수에서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감히 바람을 피울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거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은 약간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시사만평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이런 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나탈리 하프죠? 뭐를 읽어주고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그 굿나잇 문이잖아요. 어린아이들 읽어주는 그 동화책이잖아요. 뭐 잘 자요 달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나탈리 하프가 옆에서 풀어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이 시사만평은 어떻습니까? 늘 대통령과 같이 다니면서 대통령의 귀에 속삭이는데 왼편의 박스에 보면 나탈리 하프라고 써 있고 또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horse 한 다음에 S자로 시작되는 그 whisperer 이거 아마 그것을 패러디한 거겠죠. horse whisperer 말 조련사를 이렇게 그 말을 말하자면 S자로 시작되고 T자로 끝나는 게 똥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똥이잖아요. 말똥과 같은 소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도그 터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누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깨 위에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빨간색을 원래 또 잘 입어요. 나탈리아가 입고 빨간색 립스틱을 칠하고 막 하트가 그려져 있어요. 귀에다가 대고 속삭이는데 뭐라고 속삭이느냐? 당신이 지지율 1위예요. 여론조사 결과 세계가 당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어요. 이기고 있다고요. 아주 건강하고 안정적인 천재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보세요. 입꼬리가 싹 올라가고 너무 만족스럽고 편안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방처럼 무슨 약통처럼 나탈리 하트의 아래에 3개의 약통 비슷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는 아첨, 두 번째는 음모론, 세 번째는 AI 슬롭이니까 AI가 짜집기 한 저질 컨텐츠 같은 것을 계속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거죠. 존 오소프라는 연방 상원 의원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냥 백악관에 젊은 여성들 3명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여성 이 정도였는데 더 이상 이제 피해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나탈리 하프는 지금부터는 완전히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자, 글쎄요. 이건 어떻습니까? 근데 불륜이라는 이런 시사만평은 없잖아요. 자,
이 시사만평은 왼편에 보시면 백악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왼편에 이렇게 보시면 나탈리, my protector, 나를 지켜주고 you are 정말 신이 보낸 선물이야, God send야, thanks 너무 고마워. 정말 내 인생을 견딜만하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은 트럼프가 나탈리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른편의 말풍선에 보면 나탈리가 얘기를 하죠. You are welcome. 아, 천만이에요. 멜라니아.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프로텍터, 뭐 가디안 이것은 나탈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었던 얘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뭐 나를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뭐 정말 우리 아버지의 꿈이기도 했던 뭐 스코틀랜드 이런 데를 나를 뭐 데리고 동행을 해서 다니고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뭐 이게 이제 나탈리가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쓴 얘기인데 또 트럼프는 나탈리에게 내 인생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서 고마워. 멜라니아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 시사만평가는 멜라니아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를 보호해줘서 고마워. 정말 신이 나에게 보낸 선물이야. 배우자가 감당해야 될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보살핌? 아니면 또 어떤 때는 아주 바른 소리도 하지만 나탈리는 바른 소리는 안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지만 비위 맞추기 이걸 나탈리가 대신 해주고 있어서 멜라니아가 그 부담을 덜었다는 의미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또 멜라니아 트럼프가 거의 한 달 동안이나 뭐 나타나야지 될 아니 꼭 참석을 해야지 될 그런 자리도 적어도 3번 빠지면서 이런 뉴스가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쫙 멜라니아 트럼프가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 저를 그리워하셨다면서요. 이런 농담으로 백악관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딱 등장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식인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시사만평은 이 시사만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탑 비밀이라고 써 있어요. 탑 비밀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맨 위에 메모 클립으로 딱 붙어 있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love 나탈리 하고 입술 빨간 입술 딱 입술 그 자국까지도 찍혀 있잖아요. 사랑을 담아서 나탈리. 이건 손글씨잖아요. 타이핑도 아니고 립스틱 키스 자국과 함께 이제 편지를 나탈리가 트럼프에게 자주 쓴다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탈리 트럼프가 대통령의 중요한 기밀 회의나 이런 데 거의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1년 동안에 대통령의 이제 웨스트 윙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접하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거쳐야지 됩니다. 1년 동안이나 신원조회를 하기에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았어요. 나탈리 트럼프가. 그러면서도 이렇게 비밀 서류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많은 브리핑,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신청을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민감한 것을 접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폼이 있어요. 연방 신원조사를 위한 뭐 SF38인가 36 이런 폼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돈 문제도 거기에 들어가고 해외와 어떤 접촉을 했는지 뭐 이력 이런 등등. 그런데 계속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나탈 하프가. 그랬더니 백악관의 법률 담당관들이 결국은 이건 너무 문제가 크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했대요. 결국은 이제 통과를 했는가 봐요. 근데 그 내용이 왜 나탈리 하프는 기밀 회의 이런 데 참석을 하면서도 그걸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기밀 해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빨리 하기를 원하죠. 근데 왜 이런 걸 이렇게 거의 1년 동안이나 미루지 않았는지. 그래서 지금은 했대요. 최근에. 왜 그거 하지 않았는지. 저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그게 클리어가 됐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나탈리 하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살았고 어머니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뭐 기독교 대학교를 나왔고 어머니가 너무 보수적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와 같은 것을 어렸을 때 지금은 사이가 멀어진 오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언론과 인터뷰에서 계속 주입을 받아서 노예제는 당연히 있었어야 됐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미국은 정말 예외주의, 미국 사람들은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야 해서 그 기준으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동생 나탈리 하프의
이상형이 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피규어 아니야? 35살과 80살이니까 그런저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나탈리아 아프가 또 골암에 걸렸을 때 본인이 여러 가지 치료해서 실패하고 의사들도 포기를 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한번 트라이 해봐 하는 새로운 그 있어요. 약 같은 거. 그런 것으로 내가 살아났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시차가 안 맞아. 그것과 이것과 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그런 것이 눈에 띄어서 전당대회에서 얘기를 하게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보면서 했다 그랬잖아요. 저렇게 포로제닉하고 텔레제닉한 사람이 없어. 텔레비전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블론드고 하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블론드만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잘 나오고 에이시안도 잘 나오고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 할 때도 발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선 오한한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에서 이건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달에 그만두는 친구 비슷했어요. 서로 싸우기도 했다지만 가끔 친구도 싸우니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에요. 머리 이렇게 묶은 사람이 인터뷰에서 선거에서 이거 2021년도 방송인가 그렇거든요. 트럼프가 이겼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져서 2021년부터 바이든이 대통령이었는데 정말 뉴햄프셔에서도 7.4% 차이로 이겼다. 이걸 이제 캐롤라인 레빗이 막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 그 캠프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앵커였는데 오한안에 그런 앵커였는데 나탈리아 하프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뉴햄프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직접 들어보신다면요. 여기에 제가 안 했어요. 그것을. 그럼 지금 하면 되죠. 자, 한번 미디어 소스 열어서 어떻게 된 게 앵커가 초대 손님보다 더 많이 말을 해요. 자, 이것 한번. It's so important. Thank you for the work that you're doing to expose what happened in New Hampshire because again, President Trump should have won it. He did win it because you can't expand. 네. 트럼프가 이겼어야지 됐고 did win it. 이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요. Again, President Trump should have won it. He did win it because you can't expand your voting base by that much and then somehow lose it. Biden more popular than Hillary. It's just it's not believable. Thank you, Caroline, and keep us. 바이든이 어떻게 힐러리보다 파퓰러 할 수가 있느냐 뭐 그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네, 본인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가 이겼다고. 네. It's CarolineForCongress.com. That's Caroline with a K. 참. 또 열심히 또 자신 홍보는 하네요. 그때부터. 이 캐롤라인 레빗이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어디 선거에 나갔다 떨어졌잖아요. 웹사이트, 제 웹사이트가 caroline congress.com인데 캐롤라인이 C자로 시작하지 않고 K자로 시작한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이 같이 그때부터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있죠. 부정선거를 주장을 했었던 그런 지금의 백악관의 대변인과 오한안에서 이제 나탈리 하트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도. 그래서 지금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더욱 이제 가까워지고 그랬다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나탈리 하프가 이게 로라 루머 얘기가 막 나왔을 때도요. 그때도 엄청났어요. 처음에 핫했어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로라 루머와 살짝 이제 손절을 조금 했죠. 손절을 하고 나서 그게 이제 가라앉았고 그리고 그때는 로라 루머라는 음모론자고 하는 그 젊은 그 여성은 백악관에 상주하고 있진 않았잖아요. 그러나 나탈리 하프는 대통령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지 알겠지만 대통령은 그냥 빨리 가라앉히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오소프라는 연방 상원 의원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도 존 오소프를 크게 비난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겨우 코미디언 이름에 빗대서 이렇게 비유를 한다든지 그 정도였었거든요. 자, 40조 달러 국가 빚에 대한 시사만평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재무부라는 돼지저금통입니다. 핑크 돼지저금통인데 돼지저금통이 어머 저 돈이 없어요. 저 돈이 비었어요. MT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트럼프가 조용히 해 돼지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막 망치로 두들겨 깨잖아요. 돈이 안 잡히니까 막 깨고 있잖아요. 이건 뭘 얘기를 하겠어요? 정말 대통령이 뭔가 자꾸 돈을 가져다 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아니에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무도회장 짓는 거 뭐 다 민간 자금으로 한다고 하더니 거의 4억 달러는 아니지만 3억 뭐 몇천만 달러 정도는 의회에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런 식을 표현을 한 것 같고 결국은 이번 주 수요일에 미국의 연방 빚이 뭐 1초에 지금 뭐 9만 달러씩인가 늘어나서 하루에 뭐 78억 달러가 빚이 되고 40억 달러가 넘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전광판 같은 거잖아요. 자, 트럼프 연방 부채 시계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어디 여기저기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하니까 말하자면 since you like to put your name on things 모든 것에 이름 붙이기를 좋아해서 여기다가도 이름을 붙였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도널드 J 트럼프 연방 부채 시계라는 거잖아요. 이거 비꼬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쩜 비꼬는 게 아니고 아부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미국은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정부 빚 완전히 익스프레스예요. 고속도로 하이웨이예요. 지금은 이제 40조 달러가 됐고 이 버스는 의회 투어 라인이라고 의회 고속버스잖아요. 의회 관광버스가 어디 절벽 안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 절벽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딱 이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인데 뭐 별로 특별하게 여기에 관해서 뭔가 뭘 펼치는 것 같진 않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미국의 빚이 40조 달러가 있다고 해서 지금 빨간불이냐 하면 노란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경제가 성장이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채권값 같은 것도 채권 수익률이요. 사람들이 채권을 살 때 주는 그 이자율을 낮출 수도 있고 또다시 빚이 줄어들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모든 정책이 다 세금 감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처럼 적자는 왜 납니까? 빚이 왜 늘어납니까? 수입보다 더 많이 쓸 때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감면하지만 일반 사람들 감면해주는 액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자와 그런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이 정도로 있는 한은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미국이 지금 당장 절벽에 떨어지지는 않지만 이대로 계속 수입 없이 지출만 늘어나고 세금만 깎아주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꾸만 푸드 스탬프 깎죠? 뭐 메디케이드 뭐 이런 것들도 다 사회복지 시스템은 다 깎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결국은 부자의 세금 감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리클 다운을 아직도 꿈꾸고 있으니까 부자가 돈을 잘 벌어야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지. 고용을 늘리지. 부자가 요즘 돈 많이 벌면 고용을 늘리겠습니까? AI에 투자를 하겠죠. 인공지능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골치 아프고 말이야 요구도 많고 오버타임 줘야지 되고 하는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연방정부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돈을 빌리는데 경쟁하고 있어서 이자율이 다 높아진다는 것 아니에요. 기업이 돈을 빌릴 때도 연방정부가 돈을 빌릴 때도 채권을 통해서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걸 고스란히 떠안는 거죠. 기업도 돈 빌릴 때 비쌌으니까 물건을 비싸게 팔아야지 되는 거고 연방정부는 사람들이 뭐 미국 채권을 잘 안 사고 하니까 이자율을 수익률을 높이 줘야지 되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일반인들이 껴안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항상 미래를 얘기하면 내 평생에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에 켄이에요. 켄의 내셔널 빚이 40조 달러다 하는데 어린아이들 둘이 걸어갑니다. 켄이잖아요. 켄. 그냥 편안하게 해. 진정해.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이 뭐 우리한테 무슨 영향을 주겠어. 이거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고 돈 계속 쓸 궁리. 무도회장에도 돈 더 쓰고 하는. 그게 우리한테 무슨 문제를 주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영어 그 관용구가 나오네요. Kicking the
정말 can down the road. 그게 계속 문제를 미루는, can이 이렇게 여기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게 이제 결국은 문제를 뒤로 미룬다 하는 이런 뜻이잖아요.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아이러니이긴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아이들이 이걸 느끼겠어요? 못 느끼죠. 어른들이 해줘야지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물어봅니다. 이렇게. 자, 연방 빚이 40조 달러가 됐습니다. 40 트릴리언이에요. 야,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미래의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한다던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뭐 걱정하지 않으세요? 얘기하면서 마이크를 들이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 꼭대기에 앉아서 Not my children. 우리 아이들이 아니거든. 하고는 이 앉아있는 게 돈자루네요. 달러 표시가 딱 돼 있고 그린 색깔로 표시를 해놓고 트럼프 패밀리의 스캠스. 트럼프 패밀리 가족 사기단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뭘 얘기를 합니까? 이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들은 국가가 40조 달러 빚을 지던 말던 코인을 통해서 사업 거래를 통해서 연방정부 보조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의 사위라는 이유로 그럼 그게 딸에게 가잖아요. 이방카에게 가고 그런 이유로 많은 것을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물건을 뭔가 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Not my children.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국방신문 고위 간부 해고에 관한 시사만평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 뉴스에서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는 풍자고 하나는 사실이에요. 자, Stars and Stripes 국방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요. 국방부의 그 국방신문이긴 하지만 군인 가족들이 보는 일간지이긴 하지만 정말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거든요. 남북전쟁 초기 때부터 있었던 신문입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법을 만들어서 독립성이 보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PDXS가요, 금요일 어제였어요. 해고를 했어요. 여기에 무슨 발행인, 무슨 편집국장 해고를 했거든요. 왜 해고를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군신문 검열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군인들의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는 레드라인이 없어야지 된다. 국방신문이 그렇게 얘기를 한 뒤에 해고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 보면은 우리는 방어한다. 미국의 자유를 방어하는데 그런데 멍청한 언론의 자유라는 것만 빼고 그런 헛소리들만 빼고 이건 이제 가짜예요. 가짜고 이제 그 아래 보면은 국방부가 Stars and Stripes 리더 한 사람도 아니에요. S를 이거 완전히 그거 해고해버렸다. 이거는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이렇게 이제 함께 있는 거잖아요. 장병을 위해서 뉴스 검열하면 이거 레드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발행인 편집장을 해고를 시킨 거예요. 참 그랬더니 당연히 언론 감시 단체들은 강력하게 규탄을 했죠. 4월 달에도 국방부가 의회가 이렇게 법적으로 이 규정을 해서 뭐 감시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막 강제로 퇴출시켰거든요. 2차 대전 동안에 그 Stars and Stripes이 미국이 뭔가 좀 이상해 불편하다고 2차 대전 중인데도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독립성을 보장을 해줬거든요. 시사만평 같은 것도 군 지도부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불쾌하게 할 그런. 근데 지금 국방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국방신문도 중요합니다. 이런 데서 그리고 무슨 뭐 해군신문 이런 데서 USS 에브람 링컨 항공모함 속에서 군인들이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화장실도 못 가고 세탁실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있었다. 지금 이제 돌아오고 있지만 조지 워싱턴 함이 그쪽으로 갔고 일본에 있었던 그런 것을 보도를 한 것에 대한 것과 연관이 당연히 있겠죠. 자, 그리고 병역을 기피한 대통령 이름의 함대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USS 에브람 링컨이라고 써 있고 그 아래 보면은 이게
내부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국방장관도 대통령도 그것을 무슨 대수롭지 않고 뭐 오래 가 있긴 뭐 250일 뭐고 오래 가 있지도 않고 뭐 이런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많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군에 대해서 함대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를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그런 것을 표시를 한 그런 그 시사만평인데요. 이 USS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의 이름을 딴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함대가 어디 살아있는 대통령의 이름은 없잖아요. 근데 이건 이 대통령의 소유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짓는 함대, 지금 원래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려고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이름으로 바꾼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전에는 항공모함이 무슨 뭐 전자 발사 장치 이런 걸 버리고 증기 발사기로 돌아가야지 된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게 어떤 선언이 이게 멋있어, 쿨해 이런 얘기 듣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항공모함들이요, 여기 보면 현재의 그 지휘탑이 이 끝에 있대요. 끝에 있는데 그걸 중앙으로 옮기기를 원한답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당시에 바로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저쪽 끝으로 옮겼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힘들게 뭐 폭파되고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뒤로 옮겼는데 그걸 그냥 또 다시 또 중앙으로 옮긴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 해군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항공모함 포드급이에요. 이제 이름을 원래 사병 도리스 밀러로 하려고 했어요. USS 도리스 밀러로 하려고 했는데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거기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도리스 밀러가 누군가? 1941년도 12월 7일 진주만 공습 당시에 전함 USS 웨스트 버지니아호에서 취사병이었어요. 메스 어텐던트였습니다. 그래, 사병이죠. 그날 아침에 이제 막 뭐 세탁할 걸 정리하고 있는 동안에 공습이 시작된 거예요. 갑자기 그냥 연기가 나는 갑판으로 날려가서 훈련받은 적이 없죠. 대공포를 잡고 일본기를 향해서 응사해서 최소 한 대를 격추시켰다고 하죠. 부상병들을 또 안전한 곳으로 또 막 옮겼어요. 실화예요. 영화 보셨을 겁니다. 2001년도 진주만. 쿠바 고딩 주니어가 연기했잖아요. 왜 쿠바 고딩 주니어가 연기했어요? 이 사람이 흑인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거기서 딱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병이지만 해군에서 너무 이건 정말 여기 함대에 이름을 붙여야지 돼 해서 그 사람을 기려서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USS 도리스 밀러로 이름을 졌는데 흑인을 기린 첫 항공모함이에요. 더군다나 사병식은 왜 사병밖에 안 돼요? 그때 이 사람은 노예의 후손인 겁니다. 노예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백인들이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런 것에서 미국이 존중을 받았잖아요. 오케이, 진주만에서 정말 전투 임무를 맡기 위해서 그런 뭐 사람들 이유도 있었지만 이런 사람도 있었네 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베트남 전쟁에 가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를 댔던 대통령 민간인이에요. 그런 이름을 따서 지을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면서 어차피 원래 이제 해군에서 이 도리스 밀러를 하기로 했으니까 도리스 밀러는 그럼 다른 데다가 이름을 붙여주냐? 뭐 명예 뭐 훈장을 뭘 해주나?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노예의 후손인 거고요. 당시에 인종차별 때문에 백인과 같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 나중에 뭐 훈장을 받는다던가 하는 장면이겠죠. 다 백인이에요. 백인인데 그냥 취사병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얼마나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허약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만 됩니다. 자, 이번에는 ICE보다 군대 우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네요. 자, 여러분, 이 시사만평을 보시면 하이파이브네요, 제목이. 그리고 왼편에 보니까 군대, 해외에 파병된 군대예요. 타 하나 통이 비었습니다. supplies, 보급품도 다 비었어요. 근데 오른쪽엔 뭐예요? shock gloves. ICE에게 2천만 달러인가를 들여서 거의 모든 ICE 요원에게 준다는 전기 충격 장갑이잖아요. 더 나은
이런 그 군대 해외 파병된 이런 사람들을 위한 탄약이나 이 이란에 대해서잖아요. 보급품은 부족한데 국내에서 ICE에게 전기 충격 장갑을 지금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하이파이브 하자 그러면 왼편에서 하이파이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자, 그에 관련된 시사만평이 많네요. 이 시사만평도 역시 왼편에 ICE 이민세관 단속국이에요. 아주 무섭게 무장을 했잖아요. 했더니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 ICE를 너무나 잔혹한 사람들로 본다. 그리고 그 힘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고 폭력적인 전술을 쓴다고 보니까 우리가 좀 이미지를 좀 바꿀 그럴 필요가 있다 하니까 오른쪽에서 딱 한 사람이 I know. 내가 그 방법을 알지. How about 이 전기 충격 장갑은 어때?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기 충격 장갑에 보니까 드사드 샥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프랑스 작가 드사드. 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쾌감을 얻는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디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작가의 이름에서. 해서 이게 드사드 글로브, 샥 글로브다. 참 최대 380볼트까지 전달이 된답니다. 자, 또 하나예요. ICE에 잔혹하고 정말 아주 사람들을 정말 사드한 그러한 고통을 주면서 그 쾌감을 얻는 그 사디스틱 그게 ICE에 어울리는 말이야? 질문이라고 왼편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의 답변이 딱 맞네. 글로브가 딱 맞네. 이 ICE가 글로브까지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갑처럼 딱 맞는 그런 표현이네. ICE가 그렇잖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남자 시사만평가 맞습니다. 소변을 보고 있는데 왼편에 똑같이 이민세관 단속국이에요. 소변을 보고 있는데 전기가 딱 그냥 했잖아요. 그 전기 그 장갑으로 사람들에게 쓴다는 지금은 교도소에서나 쓰는 그런 것으로 시위대를 단속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소변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거 훈련을 어떻게 이 글로브를 어떻게 쓰는 건지 훈련부터 받았어야지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ICE가 사실은 아무나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이어한 것도 있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해서 무리가 많이 있었죠.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면이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전쟁하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 지금은 중간선거 민주당과 공화당 기회와 위험 이거는 하나 제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앤지 닉슨이라는 상원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민주사회주의자가. 삼선 하원 의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이겼냐가 중요한데 전 육군 정보장교 알렉산더 빈드먼을 이겼는데 빈드먼이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탄핵할 때 이 사람이 말하자면 내부 고발자인 거예요. 그 당시에 본인의 본인의 직책이 뭐였냐면 국가안보회의에서 고발자, 어떤 고발이었냐면 NSC 국가안보위원회 보좌관이었네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과 결혼해야지 되니까 임기 첫 번째 때 우크라이나에 바이든 아들과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라고 해 하고 막 이렇게 압박을 넣었다는 거. 이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줄 돈도 딱 배당이 돼 있었는데 이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젤렌스키와 통화하면서 그럼 이 돈 안 줄 거야 라고 했었다는 것을 고발을 한 그 빈드먼이거든요. 알렉산더 빈드먼 육군 정보장교였군요. 육군 정보장교. 이 사람이 공적인 일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이번에 나왔죠. 민주당에서 나가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선거 자금도 이 앤지 닉슨보다 10배 많이 모았는데도 앤지 닉슨이 된 거예요.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건 뭐를 볼 수 있냐면 결국은 이 앤지 닉슨은 지금 현재 경험도 있고 선거 캠페인도 잘했겠죠. 안 해본 사람보다는. 중요한 것이 affordability.
생활비 부담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사회민주주의자 그 멤버에 가입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회민주주의자의 지도부들도 이 사람을 지지하진 않았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민주주의자라는 그 멤버들은 어떤 부분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배분에 있어서의 공정함 이런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뭐 쿠바의 카스트로를 위한 모도 하고 했다는데 그런 식으로도 또 그 지도부는 강력하기 때문에 그 지도부에서 이 사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사회민주주의자는 아닌 거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야 트럼프의 그 탄핵, 첫 번째 탄핵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었던 그 사람조차도 밀쳐내고 민주당의 기존 세력에 많이 지지를 했는데 이렇게 당선이 될 정도로 경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이런 것을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갔는지 모르겠네요. 의자에 상원의원 숨진 린지 그레이엄이 이렇게 써 있고 거기에 사람이 굉장히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빠의 자리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어받게 된 달린 그레이엄이 며칠 전에 후보 토론회를 했는데 그대로 써 있는 거 그대로예요. 나는 그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당연하기도 하겠죠. 장애인 돕는 직업을 찾아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연방 상원 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린 거겠죠. 상원 의원이라는 게 거대한 공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반드시 요구가 돼요. 그런데 이제 토론회 할 때 대만과 남중국해, 미국 국가 안보의 뭐 이해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난 국가안보는 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오빠를 지지한다, 오빠가 군에 33년간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서 공화당인데 이제 됐잖아요. 됐는데 랄프 로먼 하원 의원과 싸워야지 되는 겁니다. 이제 참담한 토론을 벌였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아마 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지원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저는 션 해니티가 진짜 너무 자존심이 없다는 것을 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 인터뷰를 끝내고 나서 엉망진창 됐잖아요. 그 인터뷰하는데 션 해니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오빠가 린지 그레이엄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많은 일들을 그냥 자동적으로 다 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던데요. 외교관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오빠가 상원의원이었기 때문에 귀동냥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프라임타임 뉴스 진행을 맡고 있는 션 해니티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클립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선거는 그렇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거죠. 공화당이 코끼리가 아주 작잖아요. 공화당이 중간선거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데 하이 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러닝메이트야. 경제 중간에 보면 전쟁,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백신 문제 때문에 그 질병으로 숨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 공화당에 적은, 민주당에 예를 들어 적은 민주사회주의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 후보 자체가 얼마나 민주사회주의자 성향이냐? 얼마나 진보냐? 이런 것에 달려있지만 공화당은 지금 경제, 전쟁,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러닝메이트예요 하고 불길한 러닝메이트가 오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내용도 정규 방송 시간에 많이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자 트럼프호예요. 파란 바다처럼 돼 있는데 가라앉고 있고 SOS 긴급 도와주세요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백악관 건물이 침몰하는 배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 사람들이 막 물속으로 뛰어내리고 있잖아요. 이거 참모들이 연쇄적으로 지금 이탈하고 있거든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백악관 이제 대변인이고 갑자기 이제 이 사람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고 물론 슈퍼팩 같은 데서 공화당 슈퍼팩에서 일한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의회와 연락을 담당하는 최고 참모 제임스 브레이드도 사임을 했고 몇 주일 동안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사임을 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재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뭐 상원도 인준한 사람들도 지금 뭐 해고되거나 사임하거나 중간선거 이제 뭐 70일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악관에서 이탈하고 있다, 재무부에서도 이탈하고 있다 하는 것은 뭔가 그다지 좋지 않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오늘 마지막 시사만평입니다. 이 시사만평은 어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판결 내리기 전에 그린 것 같아요. 백악관이 무도 회장을 익스텐션, 증축을 승인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대법원 증축 요구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 건물을 그냥 보시면 백악관 기가 달려있고 그 옆에 연방대법원 건물이잖아요. 그냥 붙어 있어요. 이거 이제 그 하급법원에서 아니다. 그건 의회에서 뭐 승인이 있어야 되고 이러고 저러고 계속 하지 마. 하니까 대법원에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긴급 요청을 했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워싱턴 DC의 그 긴급 요청은 본인 관할이거든요. 특별한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일단 그리고 법원에서 완전히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항소법원에서 완전하게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냥 계속 해도 된다. 그럼 지금 백악관이 얘기하기는 65%가 증축됐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더 이게 그 무도회장이 지어질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이런 거거든요. 로버츠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해줬다 해서 대통령이 어제 너무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민간 그 무도회장을 처음에는 짓는다고 하다가 위험해, 암살 위험도 있어 하고 지하에 뭘 짓는다고 하다가 지상에도 그래 위험해 하면서 뭐를 짓는다고 하다가 돈은 다 민간이야. 민간이 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다가 결국은 3억 5,200만 달러를 세금으로 합니다. 빅 뷰티풀 법안.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재투입하는 이게 이제 거의 요청을 했고 거의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끝나지 않은 얘기지만 일단 존 로버츠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사만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엉덩이에 붙인 이게 뭐지? 이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롱아일랜드의 행사장에 갔는데 무대에서 내려와서 관중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정말 거의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뭐가 딱딱한 게 이렇게 자켓 그 안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사각형 물체처럼 보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저거 기저귀야? 기저귀는 보드라운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뭐지? 뭐 이상하단 말이야. 아니면 뭐 의료보조 장치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나이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이니까 사람들을 또 직접 대해야지 되니까 뭔가 그 안전장치일 수도 있고 무슨 그 방탄조끼뿐만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시사만평입니다. 자, 이 시사만평을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 바지 안에 울퉁불퉁한 저건 뭐지? 하는 게 제목이잖아요. 맨 왼편 위에는 수모 벨트야? 수모 선수 두꺼운 허리띠인가? 그래, 유틸리티 벨트야? 뭐 여러 도구를 넣는 작업용 벨트인가? 피덱세스인가? 이건 좀 이제 딱 달라붙는 뭐 이거 바지 안에 숨겼나? 뭐 그러다가 맨 마지막엔 결국 오른편 아래 보세요. 저거 앱스틴 파일을 숨기고 있는 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앱스틴 파일을 숨기고 있는 건가? 그리고 보니까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거에도 이제도 보이네요. 대통령 여기 앱스틴 파일을 숨기고 있는 건가 하는 거.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저런 상황들, 이 피덱세스가 여기 뭐 정치적으로는 누군가 너무 이렇게 종속되거나 딱 붙어 있다면 바지 속에 숨겨진 인물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다 해보다가 결론은 앱스틴 파일을 저렇게 숨기고 다니는 건가? 뉴스에 나오지 않더라도 대통령에 관한 앱스틴 파일에 관한 것은 여전히 저 뒤쪽에서 뉴스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시사만평 아닌가요? 자, 오늘 여기까지 시사만평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피하시고요. 내일 뵐 때까지 맛있는 것도 드시고 저도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가능하면 이제 1년 지난해 3월 이전에 미장원에 갔으니까 오늘이나 내일 제가 정말 시간이 난다면 미장원에 가서 머리 좀 헤어컷 좀 하려고 합니다. 내일 어쩌면 여러분은 저의 헤어컷을 한 모습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일 뵙겠습니다.
Bye.